안녕하십니까. 이내오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산주의 법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하고 소련의 법철학을 설명드린 다음에 네오막시즘에 해당하는 안토니오 그람시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는 마르쿠제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나 3개의 영상으로 업로드 할 거라는 거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이론은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일반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 화면 오른쪽 위에 하얀 태그가 뜰 건데요. 그것을 따라 들어가시면 마르크스의 일반 이론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르크스의 법철학 영상을 이해하는데 굳이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르크스는 1818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 중에서도 프러시아 혹은 프로이센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는데 독일 중에서도 좀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꽤 부유한 형태로 출생을 했습니다. 어릴 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사람은 본 대학을 거쳐서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베를린 대학에서 청년 해결 학파라는 학파에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해결 학파가 너무 이론 중심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한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청년 해결 학파를 탈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교수직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대학 교수직은 얻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신문사 편집장을 하면서 현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프러시아, 프로이센의 정권하고 맞지 않아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파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파리에서 프루동이라는 사람하고 바쿠닌 또 엥겔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엥겔스는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죠. 그래서 그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맨체스터에 방직 공장을 아주 크게 하는 자본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는 프랑스에 있으면서도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역시 프랑스에서도 추방에 대해서 브뤼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브뤼셀에 가서 공산주의 단체에 가입을 한 다음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단체가 본부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으로 방문을 해서 한 2년 있다가 1846년에 드디어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독일로 넘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과정에서 1849년에 반란죄로 체포가 된 다음에 다시 런던으로 이동을 하고 런던에서 쭉 살다가 188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있기 이전에 공산주의 원령은 뭐 곳곳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플라톤에서부터 플라톤은 뭐 어린 애가 태어나면 공동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지배층은 재산을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형태로 공산주의 원령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모우나 루소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1819년에 생시몽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르크스는 자신을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선언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산당 이론을 펼쳐가는데요. 이 마르크스 앞에 포이에르바라는 사람이 휴머니즘적 유물론을 발표를 하고 또 헤겔의 변정법 등을 차용을 해서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을 완성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이 사회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의 계급으로 이분화되고 이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가 생산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 관계가 그 사회의 경제 구조를 구성하는데요. 이 경제 구조 속에서 부르주아, 생산 수단을 가진 부르주아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노동력 착취에 의한 계급, 그 계급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수는 되게 많은데 자본가의 수는 적기 때문에 자본가는 효과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자를 억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르주아는 종교나 사상이나 국가와 법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서 자신의 지배를 계속 재생산하고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들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함과 동시에 국가 권력적으로 억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부 개념인 경제 구조에 의해서, 그 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사상이나 종교, 법, 국가와 같은 상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부 구조를 이루는 사상이나 종교나 교육, 국가, 법은 하부 구조인 경제 구조가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본질은 생산관계를 둘러싼 경제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서의 국가와 법이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생산관계에 의해서 생산관계가 변화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등장하는 게 국가와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와 법은 이 사람의 사고 속에서 무시가 됩니다. 어쨌든 마르크스는 사회를 이런 식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한번 형성된 생산관계 혹은 경제구조는 영원히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한번 형성된 생산관계 속에서 생산력이 정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력이 정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생산관계나 경제구조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 중세는 생산수단이 토지였고, 그 토지를 둘러싸고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따라서 경제구조 전체가 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경제구조 체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르주아는 그게 합당한 종교나 사상, 법률을 만들어낸다라고 봐서 서양의 중세를 이해한 다음에, 그런데 토지의 생산력이 증가되고 그 부가 증가함으로써 이제는 기존의 어떤 개념으로서는 사회구조나 상부구조로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서 경제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는 토지가 아니고 공장, 이제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관계가 그 토지관계를 대체해서 형성되고, 그래서 생산관계가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바뀌고, 그런 형태로 경제구조가 짜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세 때 힘을 발휘했던 종교나 사상, 그 다음에 법과 제도는 소멸하고 여기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상이나 종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이 자본주의라든가 자유, 이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나 자유 개념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듯 해도, 그 자본주의에서 자유나 인간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노동자를 속이기 위한 세뇌 도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도 A라는 공장에서 월급을 적게 받아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면, 그럼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가서 다른 직업을 찾아봐라 해서, 마치 노동자가 굉장히 선택권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노동자는 거기서 그만두고 자신은 자유롭게 다른 사업장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업장도 부르주아하고 노동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결국엔 부르주아의 착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르주아의 착취에
자본가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과거에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그런 세계에서 생산력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생산관계인 자본가 노동자의 사이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부구조도 함께 변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형성된 프랑스에서 프랑스 나폴레옹의 민법전 상법정 1804년 1807년에 구성됐던 그러한 나폴레옹 법정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관계가 변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법규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본가가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하게 되면 착취한 자본 축적에 의해서 더 큰 형태의 자본 시설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중소계층은 모두 몰락을 하고 독점 자본주의자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독점 그러니까 자본가 하는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존재는 이제 노동자가 돼서 그 자본가 밑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본가는 그 상황에서도 노동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다면 노동자한테는 월급을 50만 원 주고 그래서 나머지 50만 원을 이제 착취하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독점 자본주의는 독점이기 때문에 생산물은 그 독점 자본가 한 명에 의해서만 생산이 되는데 반해서 노동자는 그 노동에 대한 월급으로 100만 원 받지 못하고 50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보면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독점 자본가의 물건을 다 못 사게 되고 결국에는 독점 자본가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망하게 되면 완전히 평등해서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되는데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되면 지배계급의 수단이었던 사상 종교 그 다음에 국가 법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회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운영되는가라고 하면은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동체 의식으로 갖고 있었던 그 공동체 의식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하지만 계급은 형성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대신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아 쓴다라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지금처럼 독점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공산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산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어차피 도래할 공산사회라면 지금 당장에 노동자 농민들이 자본가와 지주를 타도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공산사회를 당기면 된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폭력혁명론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혁명,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국가와 법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동체 시민의식을 통해서 사회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법철학을 보면 아예 법철학이 따로 없죠. 이 사람은 모든 게 하부구조, 경제관계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진 자의 의도에 의해서 혹은 부르주아의 의도, 의사 자체가 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경제관계에 포인트를 두고 이해하면 되지 따로 상부구조를 알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이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법 이론 이 수천 년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되어 온 법 이론은 사실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적 자원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걸 상당히 많이 체계화시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관점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아예 법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역사상 이루어왔던 수많은 법이론적 자원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의 법은 상당히 일회성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법이 어떤 체계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상당히 엉성하고 법과 규범이 엉성할 때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로 공산주의 국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체가 갖는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인 어떤 체계,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법에 대한 이론적 자원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 법이 상당히 엉성하게 형성된 결과로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식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형성된 최초의 국가가 소련인데요. 소비에트 연방이고, 이때 소비에트라는 말은 노동자, 농민, 하급, 군인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소비에트가 즉 공산혁명이 일어났다면 자동으로 국가와 법이 소멸돼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국가와 법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더 강력한 법과 더 강력한 국가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련을 처음에 집권했던 레닌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노동자에 의해서 계급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노동자 내에서도 귀족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완전한 공산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법과 국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부르주아 형식의 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국가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보다 빨리 완전한 공산사회가 오고 또 그때서야 국가와 법이 없어진다라는 회개한 이상한 논리로 이제 군중들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닌을 이어받은 스탈린인데요. 스탈린이 1924년 전후에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1953년 우리나라 6.25가 끝나는 해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탈린 시기에 1936년인가요? 그때 소련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1936년 소련 헌법은 오히려 국가를 더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거기도 법도 독재자 국가에 맞게 아주 난폭한 거친 형태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스탈린은 또 어떤 형태로 자신을 합리화하는가 하면은, 공산혁명이 일어난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서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독재자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강력한 국가와 더 강력한 법이 있을 때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공산사회를 또 노동자 계급을 구출해낼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로 소련 사회를 정당화해 나갑니다. 소련의 법학자 중에 좀 대표적인 사람 있는데요. 레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스너는 어떻게 이제 또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르크스는 법이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국가와 법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레스너는 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부르주아 형태의 부르주아 의사를 대변하는 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났던 소련에서의 법은 바로 이 노동자 계급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바로 노동자 계급의 법이, 즉 지배받는 자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서 법은
정당하다. 소련에서 법이 있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법학자 중에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비신스키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르크스는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법이 없어지고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회 규칙, 사회 공동체 의식의 다른 표현인 사회 규칙에 의해서 국가가 공산사회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비신스키는 현재의 소련의 법은 바로 공산사회가 된 이후에 공동체 의식에 의한 시민사회의 규칙, 즉 노동자의 규칙, 이것이 명분화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법은 노동자 계급의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련에도 일정한 계급이 있고 결국에는 소련의 법도 이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법이다 라는 거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그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난 소련 구성원들을 왜곡시켜 선동하는 그러한 거에 충실한 법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크스식 공산주의 법 철학하고 소련의 법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또 영상을 좀 바꿔서 이제는 신마르크스 막시즘, 그러니까 네오 막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